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는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차갑게 맴돌았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정적을 깨고 있었죠. 올해로 17살이 된 금쪽 같은 아들 윤수가 앓고 있는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 루푸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정밀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어머니 영순 씨는 의사의 입술만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순 씨의 인생 17년을 송두리째 뒤흔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윤수 어머님,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아드님의 혈액형이 두 분과 전혀 맞지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혈액형이 O형인데 윤수군은 B형입니다. 그 순간 영순 씨의 귓속이 윙 울렸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친자식이 아닐 확률이 99.9%.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영순 씨는 눈앞이 핑글핑글 돌고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내 젖을 먹여 키우고 밤마다 열이 나면 등에 업고 골목길을 뛰던 내 강아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입술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오며 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앞이 뿌옇게 번지며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내쉬는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걸까요? 그리고 내가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진짜 내 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홍영웅의 사건 파일은 피보다 진한 눈물로 써내려간 어느 어머니의 처절하도 가슴 아픈 아련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76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높고 파랗던 어느 오후, 영순 씨는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남편 손을 잡고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순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다운 날이었다고. 그날의 서울은 아직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새마을 운동 노래가 흘러나왔고 병원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는 분만을 기다리는 산모들이 복도에 줄을 서 있었고 보호자들은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영순 씨는 오후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골 끝에 터져나온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영순 씨는 온 힘이 빠진 몸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산모님. 3.2kg. 아주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영순 씨의 가슴에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작고 꼭 쥔 두 주먹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웠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반 뒤 옆 분만실에서 또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태어난 두 남자아이. 비슷한 무게로, 비슷한 울음으로, 비슷한 가을 저녁에 세상에 나온 두 아이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신생아의 이름표를 간호사가 손으로 직접 써서 발목에 묶어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지금처럼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중 확인 시스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신생아실로 아기를 이동시키는 것도 간호사 한 명이 담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서던 간호사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집안 형제 결혼식이 있었고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다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을 자고 출근한 터라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병동은 바빴습니다. 분만이 2건, 응급 환자가 1명. 간호사는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의 발목 이름표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손에 들려있던 2장의 이름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나는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간호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이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표를 손에 들고 어느 아기에게 달아주어야 하는지 순간 혼동이 왔습니다. 두 이름표를 다시 확인하려다 몽롱한 정신의 침대 번호를 확인한다는 게 그만 옆 침대와 헷갈리고 만 겁니다. 피곤에 지친 눈이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윤수라는 이름표가 붙어야 할 아기의 발목에 정환이라는 이름표가 채워졌고 정환이 되어야 할 아기에게 윤수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운명의 신이 장난을 친 그 찰나의 1초. 누구도 그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엄청나게 큰 실수였습니다. 두 아기의 이름표가 서로 바뀌어 달렸습니다. 신생아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기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조용히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입술이 잠결에 오물거렸습니다. 아기의 정수리에서는 큼큼하면서도 달콤한 젖비린내가 났고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은 영순 씨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내 강아지. 엄마야. 고생 많았지? 영순 씨는 아기의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영순 씨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발목에는 영순 씨 이름이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전 다른 어머니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어머니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의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서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그 두 아기는 같은 날 세상에 나왔지만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가족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에게 윤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영순 씨는 아기를 집에 데려오던 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기를 처음 방에 눕혔을 때 너무 예뻐서 한참을 그냥 들여다봤다고. 이 작은 생명이 내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라는 게 신기해서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으로 세어봤다고. 그러면서 영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기의 발가락이 유독 길쭉한 것도 귓바퀴 모양이 조금 특이한 것도 남편을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주 잠깐. 하지만 신생아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스스로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그저 나를 닮았나 보다 하며 웃어넘겼죠. 그리고 다시 아기의 발가락을 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다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윤수, 김윤수, 그리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윤수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남달리 예민했습니다. 보통 신생아들 피부가 조금 거칠다고는 하지만 윤수는 유독 심했습니다. 뺨과 팔뚝이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거칠했고 목욕을 시킬 때마다 살갗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순 씨는 밤마다 아기에게 보습제를 발라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이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열도 잦았습니다. 돌이 지나기도 전에 고열로 응급실을 들락거린 것이 벌써 3번이었습니다. 의사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덜어 있다고 했습니다. 잘 챙겨주면 크면서 나아진다고. 영순 씨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잘 챙겨주면 된다.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영순 씨는 더 열심히 챙겼습니다. 새벽에 윤수 열이 오르면 영순 씨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며 밤을 샜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면 등을 토닥이며 새벽 2시, 3시까지 거실을 오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당신도 좀 자야 돼.
라고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이 영순 씨를 더 열심히 사랑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허전함 같은 것이 마음 한켠에 자꾸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것을 사랑으로 눌렀습니다. 더 안아주고, 더 먹여주고,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윤수가 4살이 되던 해, 동네 놀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애기 엄마, 이 아이는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어머니도 아닌 것 같고. 영순 씨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닮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눈의 모양도, 코의 선도, 손가락의 굵기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순 씨는 그것이 이 아이를 덜 사랑할 이유가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애틋했던 것이죠. 어쩌면 영순 씨의 무의식 저편에는 나를 닮지 않은 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수는 그런 이영순 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윤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곧장 집으로 왔고 숙제를 마친 다음에야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윤수를 예의 바른 아이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잘 키우고 있다, 이 아이.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윤수의 몸은 여전히 이영순 씨를 안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감기를 달고 살았고 조금만 무리하면 열이 올랐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는 면역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항상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순 씨는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윤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순 씨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출산 당시 병원에서 받아온 아기 발도장을 꺼냈습니다. 자그마한 종이 위에 찍힌 작은 발바닥 자국. 영순 씨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옆에 있는 윤수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발 모양이 달랐습니다. 발도장의 발 모양과 지금 윤수의 발이. 물론 사람은 자라납니다. 신생아 발과 청소년 발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영순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발도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순 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이영순 씨가 모르는 곳에서 영순 씨의 진짜 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했고 어머니는 부업으로 봉투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밥상이 넉넉하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정환이만큼은 배를 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환이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아픈 데 없이 쑥쑥 자랐습니다. 이것이 이영순 씨 쪽 집안 체질이었습니다. 강하고 거뭇한 체질. 어릴 때부터 동네 아이들 중에서 가장 튼튼했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환이의 어머니는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환이의 얼굴이 자신과도 남편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서늘한 눈. 동네 어른들도 가끔 얘는 어느 쪽을 닮았대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감각.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왜 이렇게 낯설 때가 있는 걸까? 그 감각을 정환이의 어머니는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낳은 아이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환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속이 깊었습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귄 친구에게는 한결같았습니다. 공부도 중간쯤 했고
운동도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 없이 그냥 착하고 조용하게 자라는 아이. 정환이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울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 아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모른 채로, 서로가 사실은 한쪽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렀습니다. 어느덧 윤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환이도 입학했습니다. 윤수가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정환이도 올라갔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계는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아이의 시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영순 씨의 세계는 1992년 윤수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수의 몸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건강하던 아이의 관절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고열이 왔습니다. 약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열이 내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아팠습니다. 영순 씨는 처음에는 독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동네 병원을 갔다가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들으러 간 날이 가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진료실에서 영순 씨는 아들 윤수의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 없이 보호자와의 면담만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아이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기나긴 16년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 면역 체계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도 완치 방법이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합병증이 20여 가지에 달했습니다. 심한 경우 신장과 뇌까지 침범한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아무리 힘을 줘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어서 꺼낸 말이 병명보다 더 이영순 씨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정밀 혈액 분석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영순 씨의 혈액형과 남편의 혈액형, 그리고 윤수의 혈액형을 대조했더니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혈액형 분류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영순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3번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도 말이 없었고 영순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 앉아있던 윤수만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살, 교복깃을 여민 채 창밖을 바라보는 그 얼굴이 이영순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 순간 영순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내가 젖을 먹여 키운 내 강아지,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을 때 그 진저리 처지는 진통을 다 견디며 만난 내 자식. 그런데 내 피가 섞이지 않았다니요. 이영순 씨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윙하는 소리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온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장을 보는 사람들, 학원을 마치고 뛰어가는 아이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내내 윤수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눈, 이 아이의 코, 이 아이의 귀, 17년 동안 들여다봐온 얼굴, 열이 오르면 이마를 짚어보던 얼굴, 밤새 기침을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씩 웃어주던 얼굴. 이것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6200여 일 동안
내 아들이라고 믿고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자식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그 배신감과 허망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순 씨를 더 미치게 만든 건 지금 눈앞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도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윤희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일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영순 씨와 윤수 단둘이 텅 빈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하는 건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때 윤수가 이영순 씨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할 말 있지? 영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수가 잠시 이영순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영순 씨가 그만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17년을 아들 앞에서 한 번도 크게 운 적이 없었던 이영순 씨가 그날은 손으로 입을 막아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수는 어머니 옆으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영순 씨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릴 때 이영순 씨가 새벽에 윤수의 등을 토닥이던 것처럼 그렇게 영순 씨는 나중에 그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 있죠.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에 내가 더 무너진 거예요. 진작 눈치채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순간 즉흥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17살짜리 애가 할 말이에요?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영순 씨는 윤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검사 결과를, 유전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출생 당시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윤수는 들으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엄마 아들은 어디 있어요? 영순 씨는 그 말에 다시 울었습니다. 내 진짜 아들. 그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이영순 씨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감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딘가에 있을 내 아들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것. 이 두 감정은 서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순 씨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두 아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는 며칠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자.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파헤치면 윤수만 상처받아. 영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어 있을 그 아이. 내가 한 번도 밥을 먹여주지 못한 아이. 내가 한 번도 열 이마를 짚어보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날 새벽 이불 속에서 혼자 결심했습니다. 찾겠다. 반드시 찾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후 이영순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영순 씨는 매일 아침 부은 눈을 비비며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17년 전 그 산부인과를 제 집 드나들듯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순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기록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죠.
먼지 섞인 서류 더미를 일일이 넘겨야 했고 공무원들은 귀찮은 듯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영순 씨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픈 아이 있는 사람이 왜 친아들을 찾아요? 지금 있는 아이나 잘 보살피세요. 아이고,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죽어간다면서. 낳아준 정이 뭐라고 그 아픈 애를 두고 다른 애를 찾으러 다녀. 참 모진 엄마네. 영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내 자식을 찾아보기도 전에 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귀뜸해줬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두 아들 다 잃을 수 있어. 동네 아는 아주머니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기르던 아이 놔두고 친자식 찾는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모진 어미. 사람들은 이영순 씨를 그렇게 봤습니다. 영순 씨는 그 말들을 듣고 혼자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반드시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 자체가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비수가 되어 영순 씨의 가슴바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윤수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영순 씨를 모진 어미라 불렀지만 사실 그녀는 두 아들을 모두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처음에는 영순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이 일에 관해서는 말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영순 씨가 관공서를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조용한 벽이 생겼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윤수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다른 아들을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요? 우리 그냥 윤수만 생각하며 삽시다. 하지만 영순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핏줄을 찾겠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와 세상 빛을 처음 보던 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 채 남의 품으로 보내버린 그 가여운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아파하는 윤수의 진짜 엄마를 찾아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수가 또 입원했습니다. 루푸스 합병증으로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그러려면 조직이 맞는 혈육을 찾아야 한다고.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이영순 씨와 남편.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2살 때 입양됐어. 이영순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낳아준 부모보다 키워준 부모가 더 진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영순 씨가 친아들을 찾겠다고 했을 때 막았다고. 윤수에게 상처가 될까봐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수한테 조직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건 찾아야지. 당신이 옳았어. 영수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부는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이 아들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90년대 초반의 그 열악한 시스템 속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당시엔 DNA 데이터베이스도 디지털 포렌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낡은 병원 명부와 주소지를 대조하며 한 집 한 집 찾아가는 수동적인 추적뿐이었죠. 아줌마, 대체 왜 이래요? 우리 집엔 그런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문전박대를 당한 것만 수십 번. 영순 씨의 손바닥은 문을 두드리느라 굳은 살이 박혔고 구두 굽은 다 닳아버렸습니다. 하루에 버스를 67번씩 갈아타며 서울 시내를 헤매다 보면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그 외로운 싸움이 6개월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영순 씨는 드디어 1976년 10월 그날 같은 병원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한 여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소를 손에 쥔 순간 영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순 씨는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강력한 거부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대편 어머니, 정환이의 어머니는 영순 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25년 가까이 평온하게 살아온 가정을 깨뜨리려 하는 영순 씨가 무서웠겠죠. 하지만 영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들을 둔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그녀는 매일 정환이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봄 영순 씨는 마침내 정환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처음으로 정환이를 본 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학교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 책가방을 흔들며 뛰어가는 아이들. 그 사이에서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영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때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깨의 각도도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는 습관도 17살짜리 남편이 걸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순 씨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는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정환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10m 뒤에서 전봇대를 붙잡고 울고 있다는 것을. 영순 씨는 그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까지 정환이의 어머니에게 몇 차례 더 연락을 했지만 정환이의 어머니는 정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두 가족이 왕래하는 것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순 씨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25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영순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윤수를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영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환이가 사는 동네를 지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멀리서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내 아들이 저기 있구나. 잘 살아있다. 건강해 보인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픈 아이 있는 사람이 무슨 친아들 찾기예요. 두 아들 다 잃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저 모진 어미 소리 나와요. 영순 씨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집에 돌아와 이를 막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한 번도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수 앞에서도 딸 윤희 앞에서도 어머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정환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수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삐삐를 허리춤에 찬 사람들이 늘었고 강남에는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97년 갑자기 IMF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영순 씨네도 흔들렸습니다. 남편 일이 줄었고 영순 씨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수 병원비를 대야 했습니다. 윤수는 해마다 한두 번씩 입원했습니다. 루푸스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영순 씨는 윤수가 입원하면 병실 옆에 붙어 지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날랐습니다. 닭고기는 시골 토종으로 골랐고 꽁치는 살이 두툼한 것으로 직접 골랐습니다. 아들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것으로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순 씨는 잊지 않았습니다. 정환이를, 어딘가에 살고 있을 내 아들을,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992년 그 청천벽력 같은 진실을 마주한 이후로도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았죠. 1976년에 태어난 두 아이가 어느덧 25살 청년이 된 2001년, 영순 씨의 머리칼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목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새겨졌습니다. 25년.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다른 집에서 9,125일 동안 자라나 어른이 되어버린 시간의 무게입니다. 그 지독한 세월의 무게가 영순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어느 낡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영순 씨는 자리를 떠날 줄 몰랐죠. 그녀의 시선은 정류장 너머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어느 연립주택 창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배 아파 낳은 친아들 정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환아, 내 아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이름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쓰디쓴 침이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환이의 집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였죠. 그녀는 정류장 옆 공중전화 박스로 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번호 하나하나를 정성껏 눌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순 씨는 쉽게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환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25년을 키워준 어머니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낸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밀어내고 내가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키워주지 못한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지 영순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마침내 전화번호를 전부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영순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하지? 정환아, 내가 네 엄마란다. 그렇게 말하면 저 아이가 얼마나 놀랄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쩌지? 하지만 신호음이 끊기고 여보세요? 말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 20년 전 남편의 목소리를 꼭 빼닮은 그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순 씨의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정환이의 물음에도 영순 씨는 수화기를 입에 댄 채 소리 없는 울음만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러운 상황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엄마야라고 말하는 순간 정환이를 25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저지의 평화가 깨질까봐,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을까봐 영순 씨는 끝내 입술을 깨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은 영순 씨의 모습은 마치 비에 젖은 낙엽처럼 처량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저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만질 수가 없습니까? 왜 저 아이는 나를 모르고 살아야 합니까?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닿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을 저녁에 한 어머니가 혼자 서서 울었습니다. 자식이 눈앞에 살아있는데 곁에 있을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은 어쩌면 사별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식은 언젠가 마음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식을, 눈앞에 있는 자식을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은 보내는 것도 잡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거리인데 그날따라 집이 너무 멀었습니다. 2001년 가을은 유독 깊고도 시렸습니다. 영순 씨는 드디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워 세상에 내놓은 아들을 25년 동안 키워온 그 여인을 만나기로 한 것이죠. 장소는 관악구의 어느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빛바랜 레이스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설탕 그릇 속에 하얀 가루만 찻잔 속으로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두 여인은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정환이는 내가 낳은 내 자식입니다. 25년을 내 품에서 자란 내 아들이라고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영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말없이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 꺼냈습니다. 1976년 산부인과에서 찍어주었던 정환이의 아기 발도장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우리 정환이 발도장입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이 작은 발바닥을 보며 살았습니다.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윤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 낳은 내 아들 윤수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윤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정환이의 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얼굴조차 모르는 그 아이,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억지로 잊어야만 했던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가슴에도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지만 정환이의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모르고 싶어요. 나는 정환이 엄마예요. 우리 정환이만 지키면 됩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차갑게 일어서서 찻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순 씨는 식어버린 찻잔 속을 들여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환이의 어머니 역시 사람이고 자신이 낳은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영순 씨가 남기고 간 윤수의 사진 한 장을 담아버리지 못하고 몰래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죠. 그날 밤 정환이의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정환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낳은 그 가여운 아이는 지금 차가운 병실에서 얼마나 아파하며 누워있을까? 누구를 부르며 울고 있을까? 자식 키우는 엄마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 발바닥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내 심장이 뚫리는 것 같이 아픈 것이 애미 마음인데, 하물며 내가 낳은 아이가 평생을 아프게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어머니가 진심으로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정환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수를 낳았던 그 여인은 며칠 밤을 알아누웠습니다. 찻집에서 영순 씨를 뿌리치고 돌아온 날부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핏줄이 남의 품에서 시들어가는 걸 목격했을 때입니다. 결국 며칠 뒤 참지 못한 정환이의 어머니는 영순 씨 몰래 윤수가 입원해 있는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독 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병동 유리창 너머로 한 청년을 지켜봤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윤수의 모습. 25, 한창 푸르러야 할 나이인데 윤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루푸스라는 독한 병마와 싸우느라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늘었죠. 윤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창밖을 보던 윤수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정환이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복도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픈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25년 전 그 병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 저 아픈 아이가 내 뱃속에서 10달을 채워 나온 내 새끼였구나. 외면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윤수의 굽은 등과 슬픈 눈매는 그녀의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선이, 입술의 모양이, 손가락의 마디가 틀림없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25년 만에 터져나온 천륜의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보지 말 걸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고 후벼 파졌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옆모습을 꼭 닮은 윤수의 눈매, 가느다란 손목.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내 핏줄이란 것을요. 내 피가 흐르는 진짜 아들 윤수라는 것을요. 내가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젖을 물려보지 못한 아이. 내가 안아주지 못해 저토록 야위고 병든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 강아지,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통곡이 그녀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병원을 돌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정환이도 내 아들이지만 저 차가운 방에서 홀로 신음하는 윤수 또한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뺨이, 주삿바늘 자국이, 가늘게 뜬 눈이, 그리고 그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펜을 쥐고 한자 한자 천천히 눈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편지였습니다. 윤수야, 너를 처음 본 순간 엄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단다. 사실 처음에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았어. 나를 찾아온 그분을 매정하게 밀어냈던 건 사실 엄마 마음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야. 너를 보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25년의 세월이 부정당할까봐 겁이 났단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무너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피해왔어. 하지만 병실 창 너머로 너의 야윈 얼굴을 본 순간 엄마는 깨달았어. 내 몸속의 피가 너를 향해 울고 있더구나. 너는 내 자식이라고.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아파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아픈 게 다 이 못난 엄마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진단다. 너를 키워주신 그분께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의 엄마라고, 너를 낳은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윤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한 번도 돌봐주지 못한 이 못난 애미를, 두려워서 바로 너를 만나러 뛰어오지 못한 나를 부디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비록 곁에 있지는 못했어도 엄마의 심장 한구석엔 언제나 너를 위한 빈자리가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곁에 있어준 적 없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말해주고 싶어. 네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 나는 너를 잠깐이지만 딱 한 번 안았어. 그런데 그 온기가 아직도 팔 안에 남아있어.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 작고 따뜻한 무게를. 윤수야, 빨리 나아. 엄마가 기도할게. 매일 기도할게. 이제는 피하지 않을게.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네 곁에 있어줄게. 그리고 영순 씨, 그분이 진짜 네 어머니야. 25년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이야. 그분이 옆에 있는 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도 항상 너를 생각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윤수야.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환이의 어머니는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에 젖어 얼룩덜룩했습니다. 바깥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은 윤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영순 씨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모른 척해온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환이의 어머니는 영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이제는 같이 할게요.
우리 윤수 꼭 살리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영순 씨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환이 엄마. 그 두 마디 속에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명은 25년을 키운 정으로, 또 한 명은 25년을 그리워한 정으로 말입니다. 편지는 이영순 씨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영순 씨가 윤수의 병실에 다녀오면서 편지 봉투를 살며시 베개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수는 한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윤수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환이 어머니도 윤수를 위해 먼저 용기를 냈는데 영순 씨도 정환이를 만나기 위해 두려운 마음을 접고 만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환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영순 씨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색해하는 정환이는 처음에는 당황했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25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어색한 관계에서 딸 윤희가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정환과 먼저 친해진 윤희가 정환과 영순 씨 사이를 이어줬습니다. 윤수는 아직 자신의 친엄마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정환이를 먼저 만났습니다. 윤수와 정환이도 어색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정환이가 윤수의 병원으로 병문안도 오고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환이는 여전히 영순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색했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것도 기다렸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날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수와 정환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아들. 한 명은 25년을 곁에서 키운 아들. 한 명은 25년을 그리워하며 찾아온 아들. 이 두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눈에 가득 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정환이가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수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둘 다 왼손잡이네.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영순 씨는 혼자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쩍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면회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는데 윤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영순 씨가 돌아봤습니다. 윤수가 링거줄을 한 손에 들고 침대에 기댄 채로 말했습니다. 나 조만간 그분 한번 만나볼게요. 영순 씨는 잠시 윤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서 복도를 걷는 동안 영순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오래 그 편지를 마음속으로 읽고 또 읽었을까? 영순 씨는 윤수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남은 2001년 늦가을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선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단풍잎을 갈피에 넣은 책 한 권, 따뜻한 양말 두 켤레, 손수 챙긴 영양제 보따리. 이것들을 고르면서 몇 번을 뒤집어 봤을지 모릅니다. 25년 만에 처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웃으려 했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겨우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말문이 열렸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안 불러도 돼. 그냥 편하게 있어. 윤수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을 정환이의 어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정환이의 어머니는 자꾸 윤수를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모습, 국을 떠먹는 모습, 작은 것 하나하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웃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윤수는 밥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국을 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한다고, 국물이라도 더 마시라고. 윤수가 조용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환이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윤수가 고개를 들기 전에 얼른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윤수가 밥 먹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 못할 무언가가 가슴에서 울컥 치고 올라왔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 달려나가 변기 앞에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엄마라면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음식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윤수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스카프를 꺼내 윤수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목이 차면 안 된다고 미리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윤수가 멈칫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기 조심해. 몸이 추우면 안 돼.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두 팔을 벌렸습니다. 윤수는 한 박자 늦게 그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정환이의 어머니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25년 전 분만실에서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작은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품 안의 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그 무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품 안에서 윤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만 조용히 천천히 떨렸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더 세게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거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 한켠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 포옹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수의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영순 씨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루푸스균이 이미 뇌와 신장 두 곳을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숫자를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7년 IMF 이후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남편 일도 줄었고 이영순 씨 혼자 보험 일을 해서 겨우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은 엄두도 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영순 씨는 윤수 방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윤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성경 공부 자료들을 펼쳐놓고 조용히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순 씨가 수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안 해도 돼. 그 돈이 어디 있어? 나 괜찮아. 영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윤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순 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영순 씨는 다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친자식도 아닌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4천만 원을 쓰는 것이 미안한 것입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윤수야, 엄마한테 넌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야. 엄마는 너 꼭 살릴 거야. 윤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와 남편은 나란히 앉아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한참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현장 일을 더 뛸게. 당신도 보험 건수 더 늘려봐. 어떻게든 되겠지.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얼마가 됐든 내가 낳은 아이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윤수의 엄마니까 영순 씨 혼자 감당하지 말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영순 씨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낳은 어머니와 키운 어머니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술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의 체력이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윤수는 먼저 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체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시간 동안 윤수 곁에서 매일 밥을 챙겼습니다. 윤수가 좋아하는 꽁치조림, 싫어하는 채소를 잘게 다져 넣은 국, 브랜드를 골라 사온 닭고기. 아들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그날은 영순 씨의 하루가 가득 찼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도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보양 음식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윤수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환이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영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윤수 좋아하는 거 물어봤어요. 정환이한테요.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 영순 씨는 그 보따리를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윤수. 그 네 글자가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두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같은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이영순 씨가 꽁치를 굽는 동안 정환이의 어머니가 국을 끓였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 오래 밥을 차려온 어머니들이라 그랬는지 모릅니다. 호적 소송은 그 무렵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환이를 영순 씨의 호적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정환이는 처음에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25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호적이 바뀐다는 것이 그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는 정환이를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정환아, 엄마는 너를 데려오려는 게 아니야. 그 집 어머니가 네 어머니인 건 변하지 않아. 엄마는 그냥 네가 어디서 왔는지, 뿌리가 어딘지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거야. 그뿐이야. 정환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책 한 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영순 씨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툴 때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죠. 영순 씨는 책을 넘기다가 안쪽 표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빡빡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지운 것 같았습니다.
지우개로 세게 문질렀는지 종이가 살짝 일어나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그 지워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무슨 말을 쓰려다 지웠을까요? 영순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쓰고 싶었지만 아직 쓸 수 없어서 지운 말.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 부를 수 없어서 삼킨 말. 어쩌면 엄마라는 두 글자였을지 모릅니다. 영순 씨는 그 책을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호적 정리가 마무리되던 날, 영순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꺼낼 때마다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기 발도장이었습니다. 1976년 가을, 병원에서 찍어준 발도장. 자그마한 종이 위에 찍힌 작은 발바닥 자국. 영순 씨는 25년 동안 이것을 윤수의 발도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환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잘못 붙여진 이름표처럼 잘못 주어진 발도장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발바닥 자국 하나에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의 착각이, 25년의 그리움이, 25년의 기다림이 이 작은 종이 한 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사랑이. 영순 씨는 그 발도장을 들고 정환이에게 갔습니다. 이거 네 거야. 정환이가 발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 작은 발바닥 자국을. 한참 후 정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영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한 번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였습니다. 영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어머니. 2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인데 이 아이에게서 처음 듣는 그 말이.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환이가 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2002년 봄,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윤수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비슷한 고통을 견뎌야 했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순 씨는 그 긴 시간 동안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도 왔습니다. 두 어머니가 번갈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윤수는 그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모두 나를 걱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윤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마련해온 수술비와 영순 씨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했던 윤수의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였죠.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윤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을 때 두 어머니는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루푸스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합병증이 줄었고 우울증도 나아졌습니다. 윤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일을 돕고 자격증을 땄고 어느 날은 사진기를 들고 나가 가족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윤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환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참석해서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두 개의 가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6년 2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영순 씨네 마당에는 두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 가족, 정환이의 어머니 가족, 그리고 윤수와 그의 아내, 정환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이제 50살이 된 윤수와 정환이는 나란히 앉아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병마를 이겨낸 윤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고, 정환이 역시 번듯한 직장에서
은퇴를 앞둔 중견 간부가 되었죠. 영순 씨의 딸 윤희도 이제는 두 남동생 사이에서 만누이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영순 씨가 윤수가 좋아하는 꽁치조림을 가져왔습니다. 손수 만든 것이었습니다. 살이 두툼한 꽁치를 직접 골라 간장 양념에 졸인 것. 윤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는 정환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재워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 한 냄비를 들고 주방에 들어서면서 정환이의 어머니는 영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낳은 어머니와 키운 어머니가 각자 자기 아들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차린 밥상. 두 어머니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영순 씨는 식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윤수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본 것만으로 영순 씨의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정환이 자기 어머니 옆에서 갈비를 접시에 담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순 씨도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수의 딸아이가 영순 씨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5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영순 씨 무릎 위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할머니, 안아줘. 이영순 씨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영순 씨는 아이를 꼭 안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아들의 딸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순 씨가 낳은 아이도 키운 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2명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멀리서 정환이의 아이가 정환이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나도. 정환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두 어머니가 각자의 손주를 안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어머니 앞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환이가 영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을 천천히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인지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인지.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라는 걸. 두 분 다 제 어머니예요. 그게 전부예요. 윤수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가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영순 씨는 정환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환이의 어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 두 집이 이렇게 됐네요. 이영순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잔이 조용히 닿았습니다. 영순 씨와 정환이의 어머니는 이제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자식들 흉도 보며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영순 씨는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걸지 못해 울던 그 외로웠던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그녀의 곁에는 2명의 아들과 2명의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가득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는 남편 팔짱을 꼈습니다. 겨울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했지. 남편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지. 나는 처음에 반대했잖아. 영순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같이 했잖아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걷던 그 골목처럼 세월이 흘러 이제는 흰머리가 된 두 사람이 서울 겨울밤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밤은 따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정환이도 정으로 키운 윤수도 모두 그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낳은 정입니까? 키운 정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걸 묻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살아있는 내 자식,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이영순 씨에게 윤수는 키운 정으로 사랑한 아들이었고 정환이는 낳은 정으로 그리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위해 혼자 싸워본 기억이 있으신 분, 사람들의 오해를 혼자 감당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기억이 있으신 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며 밤잠 설치던 그 고단 세월,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빌었던 그 절박한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 가장 아픈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영순 씨, 윤수 엄마, 정말 잘하셨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세상에 꺼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